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독일을 누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게 먼저 잡고 우리가 잘 안 잡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선단 말이죠. 공격 무기도 우리가 훨씬 다양해요. 왜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수십 배 앞서고 왜 우리가 계속 눈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미국에서도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견제하면은 미국과 우리의 공동 안보에 이익이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빨리 핵잠수함 만들어내지 않을까.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가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은 1차 대전 거치면서 유보트가 맹활약하면서 독일의 잠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1200톤짜리 잠수함을 독일에서 첫 번째 배는 건조해서 가져왔고, 두 번째 배부터는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년 경과된 후에는 우리가 1800톤짜리도 독일에서 원자재를 가져다가 우리 현대조선소하고 하나오션하고 교호로 이제 조립 생산하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또 오버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리엔지니어링, 역설계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습득했죠. 그래서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독일을 누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게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니네가 뭘 독일을 앞섰단 말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독일에서 가져온 원자재를 갖다 조립 생산하는 1200톤짜리, 1800톤짜리 하고 우리 3000톤가 훈련을 해요, 같이 바다에서. 그렇게 되면은 먼저 잡고 우리가 잘 안 잡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선단 말이에요. 잠수함은 조용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공격 무기도 우리가 훨씬 다양해요. 독일에서 가져온 건 1200, 1800짜리는 어류, 길이, 대한미사일 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3000톤급에는 어류, 길이, 대한미사일, 잠대, 지미사일, 거기에는 탄도탄 미사일을 SLBM, 거기에는 물론 핵탄도는 안 들어있지만 이런 것까지 있는 배는 우리 한국의 도산안창호함이 디젤 잠수함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인정 못하지만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최근에는 페루 이런 데서 이런 잠수함 살려고 해요. 바이어가 늘어난다 한 건 잠수함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미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누르고, 독일이라는 선생님을 누르고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3척을 팔았어요. 그 위에 주춤했는데 이제 3000톤급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디젤 잠수함 시장을 석권하는데 좀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내면, 디젤 잠수함 만들려면 창후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당히 크게 둬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 한반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이 득실거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계 최다 잠수함 보유국인 북한이 76척, 거기에는 물론 핵잠수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70몇 척 가지고 있고, 73척. 일본도 뭐 21척이나, 22척이나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주기적으로 통해서 출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은 자기들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핵무기, 지상에 있는 핵무기 시설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맨 먼저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물속에 감추는 게 핵잠수함이에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최근에 3월 8일 날도 김정은이가 이제 시찰하고 뭐 핵잠수함 빨리 만들어라 독려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수중에 감추는 전략, 이러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수중에 감추면 그 핵잠수함이 가서 추적 감시를 해야 돼요. 핵무기를 발사를 못하게. 이렇게 하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핵잠수함만이 할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매일 2-3번씩 올라가 충전할 때 들통이 나요. 올리면은 항공기에서 잡아내요. 그러나 핵잠수함은 원하는 시간, 승조원의 체력만 되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도 누르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은 과거 우리를 침탈했던 주변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면은
그야말로 비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 먼저 전장에 투입될 수 있어요. 초해선봉에 은밀하게 적의 항구에 가서 딱 지키고 있다 나오는 배도 격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거의 막바지 달고 우리가 막 육지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도 물속에 핵잠수함이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상대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억제할 수 있고 주변국을 억제하려면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아마 항공모함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으로 만족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래서 북한도 견제하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도 견제하려면은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는 거 우리 이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원자로가 조그마한 만들고 소형 원자로 선박용 원자로 만들어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이 이제 LNG 선박이나 헬빙성이나 북극 탐사선 이런 데는 뭐 장기간 가려면은 연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료까지 충당하려면. 그래서 핵잠수함 만들면서 만든 그 원자로가 이런 함정에 들어가면은 지금 산업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죠. 이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핵잠수함을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이제 핵잠수함을 가지려면은 첫째 부딪히는 것이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라늄은 원자탄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다 감시해요. IAEA, NPT 이런 데 감시하기 때문에 저 뭐 우라늄 사다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감시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핵잠수함 만들려면 첫째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문제없이 다 장벽 연동시키냐, 뭐 방사능 차단형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데,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우리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도 이제 만들어 수출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도 지금 UAE나 지금 뭐 체코 이런 데 팔고 있잖아요.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우리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돼요. 모든 우라늄을. 그런데 이제 그 사오면은 많은 미국이나 NPT, IAEA에서 너 사다가 그 핵잠수함을 그 추진체로 쓴다고 하다가 그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을 2003년, 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잠시 보류를 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우리가 견인하고 있었어요. 너 핵무기 만들지 마라. 제발 핵무기 없애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 연료를 잠수함에 집어넣는다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부시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제 북한이 나는 핵잠수함 만들어서 핵무기 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막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쉬쉬하면서 만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너무 비밀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오픈해서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뭐 북한보다 경제력이 뭐 수십 배 앞서고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눈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그러나 단지 우라늄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견제하면은 미국도 좋다. 미국과 우리의 공동 안보에 이익이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방해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동안 우리가 대유비 사업으로 묶어놨었는데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서 정말 기술적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국가 기술 총 결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빨리 또 핵잠수함 만들어내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추세로 우리가 쉬쉬하면서 이렇게 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북한에 뒤질 수가 있어요. 핵잠수함도 북한보다 우리 잠수함 만드는 30년 뒤졌어요. 근데 핵잠수함까지 우리가 뒤지면은 우리 국민적 여론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치만 보느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냐, 뭘 했느냐,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75.2%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왜?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많이 이제 비등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방위산업 하면서 수출을 시작하기 하니까 굉장히 국민의 여론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어. 미국은 뭐 사실 방위산업 수출 가지고 방위산업이 한 4대 전략 품목 정도 돼요. 미국은 엄청나게 천주국이라고 하잖아요. 방산 수출이 세계 1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생태계가 조성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생태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
기술도 사람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보면 2014년, 13년 이때쯤에 방위산업 비리해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전역한 후에 3년 후에 이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하고 이런 규정이 강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잘 활용할 수 없어요. 근데 수출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방산업체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연스럽게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규정을 고쳐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도 그동안은 방위산업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되면서 2022년부터 거의 방산업계에 취직을 많이 해요. 좋은 자원들이. 그래서 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력들, 산학연군이 계속 선순환이 돼야 돼요. 군에 있는 사람들 민간업체로가 민간업체에서도 군에 가서 배워오고, 특히 자기들이 개발한 장비에 대해서는 가서 같이 시험도 하고, 군하고 시험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이건 쉽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세 개의 자산이라면 인력하고 기술하고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같은 거는 인력은 다 노력해야죠. 군에서 노력하고 민에서 노력하고, 기술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혁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군에서는 또 데이터를 많이 줘야 돼요. 실제 활용한 데이터 이런 것들. 근데 하도 보안이라는 데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력,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 3대 요소가 잘 융합돼서 가야 이게 방산 생태계가 클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로 가면은 방산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주관에서 방산 수출 전략회의,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이런 걸 한다 했으니까 그런 데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방산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양성을 많이 해야 되고, 있는 자원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 기업은 끊임없이 기술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각종 데이터, 그다음에 개발한 무기를 써보고 나서 다시 그 의견을 피드백해야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방산 생태계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를 좀 경계하는 처럼 실질적으로 경계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덱스 25에서 HD 현대중공업에서 6,500등급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해에 이제 호주에 호위함 수출해서 독일, 우리, 일본이 이렇게 경쟁했는데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엄청나게 안 좋았죠, 여론이. 우리가 하나오션하고 현대하고 과다 경쟁에서 문제도 좀 생겼었고, 우리가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이렇게 민간군 협력해서 이제 이 수출 제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호주에서는 자기들은 우리가 제하는 것보다 좀 더 큰 배를 원한다. 그래서 6,000톤, 우리가 했던 게 3,000에서 3,500톤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큰 걸 원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미래 남미 같은 데는 사실 엄청나게 광대한 이제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큰 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6,500톤급 그다음 블루워터 수출용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좀 계류되고 있지만은 우리 KDDX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만들려고 할 때 들어가는 기술, 그다음에 무인 함정까지 싣고 다니고, 그다음에 무인기까지 운용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거기 모든 기술을 집어내 가지고 그야말로 한국의 6,500톤 가보면 이건 정말로 대단한 함정이다. 이런 하나의 한국적인 상징적인, 그리고 현대가 사실 세계 1등 조선소잖아요. 현대의 그 이미지에 부합한, 상징성에 부합한 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군함에 들어갈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갈 것 같고, 특히 이제 무인기라든지 무인함정, 소형 무인함 이런 것도 탑재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다 거기다 이제 집어넣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지금 해군에서도 유무인 복합 체계를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10만 톤짜리 항공모함을 11척을 운용하는 천주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하고 태평양 패권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고 미국은 못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지금 분쟁 여건이 조성되는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항공모함을 미국같이 만들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국이 등펑 21, 등펑 26 이런 것들이에요.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그래요. 대함 탄도탄 미사일. 이거는 뭐 초음속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등펑 21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1500에서 1800km, 그 다음에 등펑 26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3000에서 4000km 돼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 2000km 이내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제 이 해군력을 분산 배치하자. 중국이 미사일로 막 집중해서 항공모함을 공격 못하게. 그래서 항공모함 맨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무인 함정들을 맨 앞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그래서 사람이 탄 배가 있고 안 탄 배는 맨 전방에 배치하고 그것도 소형, 중형,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전력을 막 혼돈을 주는 거예요. 중국이 어느 배를 공격할지 모르게 이렇게 그거를 분산 전력이라 분산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전력 분산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온 것이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네트워크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함정 운용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뭐 항공모함은 한때는 만든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돈 적게 들어가는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유무인 그 복합,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야말로 스마트 해군을 많이 주장하고 있다. 해군에서 스마트 해군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령 이런,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 이렇게 하려면은 전장 관리 체계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이 막 항공모함 미국 같이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에 인력을 많이 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걸 무인화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야말로 AI 기능이 거의 많이 들어가면서 사람 대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미래 전장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원래 사람이 3D 현상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뭐 위험한 데는 안 가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줄이면서 첨단화, 무인화 이렇게 하는 것이 해군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K9 자주포하고 K2 전차는 이 수출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최근에 들어서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1차에 180대를 수출했는데 2차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어요. 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수출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방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그 와중에 EU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방위산업 무기들이 계속 유럽을 진출하니까 이걸 막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 방위기금 조성해가지고 2,000억 유로를 조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방산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에 부딪혀 있었고 또 폴란드에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2023년 말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또 이거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2차 계약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180대를 추가 계약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한숨을 돌렸죠. 왜냐? 2차 계약 180대는 65억 불이에요. 그 한화로 8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엄청 크잖아요. 한국에서 이번에는 117대는 그대로 이제 완제품으로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방산 기업이 있어요. PGZ라는 현지 업체를 통해서 현지 생산 형태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거기 공장 지어주고 이제 거기 생산하면 우리는 끝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기술을 이전하면서 현지 생산하면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어요. 우리도 좋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MRO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요 부품을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산해서 자체 조달도 하고 유럽 시장을 또 팔 수 있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생산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유럽에서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입지가 이제 조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K2 폴란드형 이런 현지화로 생산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은 그동안 쭉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키워왔어요. 북한을 억제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미 그거를 눌러버렸다고 북한은. 그래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방산기업 생산 라인을 줄여야 되거든. 이런 상황에 이제 수출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 조달도 되고 해외도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균형 있게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해외에서 돈 벌으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K2 개량도 해야 되고, 그다음 K2EX, K3 전차 이런 것들을 계속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은 그야말로 탱크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두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럽 그 방산 업계에서는 초긴장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제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건 뭐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가지고 유럽 무기 자급률을 뭐 60%까지 올리자. 이렇게 막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초긴장해서 우리도 잘 나가다가 이것도 이 벽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K2 폴란드 모델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수출을 넘어가지고 그냥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토탈 솔루션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도 팔고 현지 생산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계속 우리를 이 바리케이트에서 못 오게 하는데 이제 유럽에 확실한 현지 파트너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유럽 방산 시장에서 이것만 잘 구축이 된다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현지 공장을 잘 육성을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유럽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다. 경쟁 구도에서는 앞서간 이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방위산업하면 이거 돈 먹는 함 아니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이제는 뭐 북한을 능가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북한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방산복을 수출할 정도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 의미가 커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크냐면은 외국에서 많이 봐요. 이 한국은 정말로 무기 생산도 하지만 유지 보수도 잘하고 계속 성능 개량도 잘하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교육훈련 시설, 우수한 교육훈련 시설과 그다음에 정비 시설 이런 것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군생활하면서 미국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배우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를 경쟁할 정도 부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볼 때도 한국은 단시간 내에 무기 생산 조달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구나.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거 탱크를 만들 때, 항공기를 만들 때 한국을 모델로 하자. 그래서 소요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 생산하고 유지하는 거 수출까지 이걸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교육훈련 지원, 뭐 정비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는 방위산업을 키워가지고 국민들한테 돈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수출까지 딱 굉장히 선순환이 됨으로써 이거는 하나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구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방산업은 드디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산 생태계도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한국형 수출 모델, 이것이 지금 완성되고 있다.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전략 산업을 키울 가능성이 있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다 지금 폴란드나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소련이 팽창주의로 계속 나오고,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게 푸틴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국가들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 주춤주춤하고 있고, 우리 무기를 또 한 번에 살 여력도 좀 없단 말이죠. 이게 경제력이. 그래 보니까 폴란드가 잘하고 있다. 이게 그냥 모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 K2 전차, 뭐 항공기, FA50까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폴란드가 잘하고 있네. 우리도 일단 폴란드 모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도 K2 전차, K9 자주포를 폴란드처럼 사고, 일부 사고 현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지금 계획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MR로 부품 이런 것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EU의 규제 산업 이런 데에서도 폴란드 모델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무기를 생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팔려야 돼요. 그래야 규모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특히 수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성능 개량을 해야 된다. 우리는 차별화죠. 그래서 외국에 파는데 그걸 어느 정도 팔면 거기서 다 카피를 해요, 기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이전 안 해준다 해도 그들이 노력이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왔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독일을 능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 해도 그들이 다 카피한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성능계량해요. 성능계량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 세금 냈는데 또 달라 해?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군에 이제 추가로 공급하면서 기존에 있던 무기를 조기에 도태시키고 또 그 도태시킨 무기 중에서도 괜찮은 쓸만한 무기가 있으면 중고로 팔면 돼요.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방위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군은 우리 군에서 뭐 K9 저주포나 KT 저주포를 쓰면은 이거는 엄청난 양이라고 방대한 양이라고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그런 정도로 또 이 교체를 해주고 하면은 우리 방위산업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탱크는 제가 뭐 타서 운용한 건 아니지만은 이 방위산업의 맥락이 비슷해요. 이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세계 시장을 점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것들은 기업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다음에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거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사 탄수나 기동성이나 그다음에 자체 방어 능력. 탱크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6.25 때는 막 휘발유통 가져가서 붓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다 포로 뭐 헬기에서도 공격하고 헬파이어 이런 것도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자체 방어 능력이 우수해야 돼요. 또 그걸 APS 오토매틱 프로텍션 시스템인데 자체 방어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람이 탔잖아요, 사람이. 근데 무인화가 된다, 무인화 주려면 또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타고도 산 것 같이 자기가 판단해서 포를 쏘고 또 회피하고 그 다음에 탄약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탱크에다가 레이저, 요즘 레이저 무기가 있잖아요. 근거리에서 레이저로 공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율적으로, 멈티가 유행이잖아요. 또 맨, 언맨드, 유무인 체계. 그래서 사람이 타는 거하고 사람이 안 탄 탱크하고 이렇게 또 조합해서 지휘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디지털 트윈이나 뭐 예측 정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적인 차원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경쟁보다 더 우수한 시스템, 특히 이거는 AI 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거, 유무인 복합 지휘체계, 그 다음에 자체 방어 능력, 그 다음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는 게 아마 이거는 업체에서 잘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 전차도 이제 지능형 생존 플랫폼이 돼야 된다. 사람이 타고 쭉 했지만 이제 AI가 도입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런 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족했던 분야가 이제 파워팩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분야도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한국의 탱크는 대단하네. 한국의 전차는 정말로 뭔가 우리 것보다 틀리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가야죠. 더먹이좋은 TV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지상군 무기, 공군 무기를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해군 무기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해군력을 급팽창시키고 있는데 그 조선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SOS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조선업 협력이 지속된다면은 이제 해군 무기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해공 무기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기술 혁신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뭐 방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함정 분야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방위산업이라는 자주국방도 하면서 수출에 기여해가지고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 지휘함, 그래서 한국 경항모가 이제 탄생될 순간이 있는데 중지를 모아서 하루빨리 그걸 가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북한은 압도하고 있어요. 북한은 해군력은.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군이 없으면 항상 우리를 또 괴롭힐 나라고, 그 다음에 해양 영토 분쟁은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 지휘함, 한국형 항모함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그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들인 돈을 또 선순환을 하려면은 전자전, 사이버전, 미사일전 이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방산 시장이나 또 무기 체계 이렇게 또 신개념 무기가 도입되면은 자주 나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